자, 오늘은 3의 1 알기 쉽게 설명하기에서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어는 설명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설명하는 글의 특징, 그리고 다양한 설명 방법, 우리 지금 1단원이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라고 그랬죠? 자, 설명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설명하는 글을 볼 건데, 이 글 안에 어떤 설명 방법이 쓰여 있는지 아는 게 1번. 그리고 이 설명 방법이랑 같은 게 쓰여 있는 걸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글의 짜임,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단락별로 중심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로 들어가 봅시다. 은근히 이 3의 1단원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볼게요. 우리 여기서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단원이에요.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 되겠지?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의 뜻을 먼저 볼까?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 자,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이해서 적게 돼요. 자,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식과 정보는 내 생각이 아니죠.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글입니다. 객관성. 그리고 사실만을 전달해요. 사실성. 자,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만약에 어려운 단어를 넣어야 된다. 어떤 개념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럼 바로 뭐 하냐면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런 걸 정의의 설명 방법이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평이성이라고 해요. 평이성. 평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평범하다 할 때 평, 쉽다 할 때 이자야. 그래서 평범하고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쓸 거고요.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명료성이라는 특성도 갖게 돼요.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전달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설명하는 글은 일단 교과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체로 예를 들면 과학책, 사회책, 기술과정책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얘네들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정보를 전달해요. 혹은 그래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겠지. 자,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설명서. 어떻게 누르면 어떻게 작동한다 라는 설명이 들어있죠. 이 설명서가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설명서가 제대로 쓰여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설명서 안에 쓴 사람의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없죠. 그냥 버튼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객관적이고 사실만을 전달해요. 그리고 거기 쓰여져 있는 말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뜻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하는 글은 아래 구성이 나와 있죠. 굉장히 체계적인 짜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계성. 체계적인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찾고 이 체계에 따라 처음, 중간, 끝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설명하는 글을 읽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볼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읽었을 때 단락별로 중심 내용 찾고 그래서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다. 구조도까지 그릴 수 있어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 자, 처음에는 뭐가 들어갈까? 일반적으로 자, 설명 대상을 소개해요. 일반적으로. 자,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설명 대상 소개가 가장 많고요. 자, 앞부분에
우리 설명하는 글은 비문학, 문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딱딱하게 느껴져. 그러면 내가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돼. 읽고 싶게 만든다는 건 내가 정보를 줄 건데 너 이 정보가 궁금해야 내가 읽겠죠? 나 이 정보에 관심 없어. 안 읽겠지. 그래서 이 정보가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앞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이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하고 독자들은 읽게 되죠. 얘가 읽기 시작하면 이제 중간부터는 자, 구체적인 내용, 바로 정보가 중간에 들어가요. 자, 정보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설명하는 글은 아까 뭐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랬어. 정보가 어디 있다고? 중간에 있댔어.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게? 바로 설명하는 글에 주제를 물으면 보통 끝부분에 당부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대체로 당부를 자꾸 주제라고 착각해요. 당부가 아닙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내용, 중간 부분을 요약하면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된다. 설명하는 글은 항상 주제가 중간 부분의 중심 내용입니다. 만약 맨 끝에서 중간 부분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에 가면 대체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요 내용을 강조하고 혹은 맨 끝에 당부나 전망을 밝히기도 합니다. 뭐 당부의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끝부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중심 내용은 중간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특징 보시면 사실에 해당하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거고요. 정해진 순서. 자, 체계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됩니다. 자, 글 쓰는 주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자, 주로 객관적인 사실, 지식을 제시하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설명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래에 설명 방법 별 달려 있지만 별 한 번 더 칠까요? 아주 중요하죠? 이번 단원의 핵심은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설명 방법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정의. 정의는 뭐예요? 뜻을 풀이하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희곡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을 뜻한다. 희곡이란 이것이다. 뭐뭐란 뭐뭐다. 이렇게 풀어주면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예시. 자, 예시는 예자에다가 보일 시자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하는 설명 방법을 예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자. 자, 보통은 예를 들면 예컨대 라는 말이 나오면 예시가 사용되고 있구나. 혹은 뭐뭐 등이 있다. 뭐뭐 등 하고 나오면 예를 몇 가지 들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비교대조 두 개가 같이 묶여있네. 자, 비교대조 나왔는데요. 공통점이 비교. 이거 둘 이상을 견주어서 공통점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 설명하면 대조. 자, 공통점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 설명하면 대조. 자, 예를 볼까? 전설과 민담은 모두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자, 전설과 민담의 공통점.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공통점.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까지는 비교. 하지만 전설은 특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민담은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 전설과 민담의 차이점. 여기는 대조.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분류와 구분입니다. 분류와 구분. 자, 이것을 엄격하게 나눠서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냥 묶어서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분류 구분하고 두루 뭉술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따로 크게 나누지 않더라고요. 보면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줘요. 우리 나눠주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구분이라고 할 거고, 묶어주는 걸 분류라고 할 거야. 자,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는 거. 그래서 예를 보면 악기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기준 나왔죠? 악기라는 것을, 대상을, 악기가 대상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이 기준이죠? 몇 갈래로 나뉜다. 자, 나눠줬네. 자, 나눠주면 구분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묶어서 분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개로 나눴어요? 기타나 가야금 등. 자, 이렇게 등 나오면 여기는 예시.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 필이나 플루트 등 예시.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내는 악기. 장구나 북 등 예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나눠줬지. 자, 이렇게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나눠줬다. 기준이 있고 대상을 묶거나 나눴다. 분류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분류 구분이 사용된다. 자, 요거랑 또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분석. 분석부터 설명할까요? 분류 구분하고 분석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왜? 다 분자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눈 게 분류 구분이고요. 분석은 어떤 하나를 쪼갤 거야. 이걸 이루고 있는 요소들로 쪼개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게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분석은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들어가면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 혹은 어떤 것의 어떤 그 짜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석이 사용돼요. 그래서 보시면 분류 구분하고 분석의 차이. 여기 시계 나왔으니까 시계를 예로 들어볼까? 분류 구분으로 시계를 나누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계를 벽에 거는 벽시 어디에 걸 거냐에 따라 벽에 걸 거냐, 손목에 걸 거냐, 자 혹은 뭐 목에 걸 거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어디에 거느냐 기준에 따라 시계를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근데 분석은 어때? 시계를 이루는 요소로 쪼갠 거야. 예를 들어 분류 구분을 해보면 벽시계도 시계고 손목시계도 시계입니다. 근데 분석을 보면 태엽만 가지고 이걸 시계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시계 아니죠? 시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자, 부품으로 쪼개는 게 분석이고요. 그것 자체를 어떤 것 안에 속한다. 아니면 어떤 종류다 라고 말해주는 게 분류 구분입니다. 이해되니? 이거 두 개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요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인과.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 원인 할 때 인, 결과 할 때 과입니다. 자, 예를 보면 오늘은 눈이 와서 원인, 땅이 질퍽질퍽한 결과. 보통 인과하면 뭐뭐 아서, 어서 이런 말이 들어가거나 뭐 그러므로, 따라서 뭐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뭐뭐 때문이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인과인가 원인이고 결과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이거 꼭 외워야 돼. 설명 방법 꼭 외워야 돼. 이거 완전히 내 걸로 완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설명 방법은 내가 대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용한 설명 방법이 대상의 특성과 잘 맞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대상의 특성과 잘 맞는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개념어를 썼어. 이 개념어가 어려워. 이걸 풀어줘야 돼. 그럼 뭘 써야 돼? 정의를 쓸 거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얘네들이 낯설할 것 같아. 구체적으로 나는 예를 들고 싶어. 그럼 뭘 써야 돼? 예시를 써야 돼. 내가 이걸 이루고 있는 요소들,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분석을 써야 되죠. 이렇게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적절했는지,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이게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대상에 예를 들면 정의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 부분의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해라 라고 하면 이 개념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줬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설명 방법의 뜻, 여기 뜻 이거를 써줘서 결국은 이해가 잘 돼서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쓰려면 여기 설명 방법의 뜻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냐? 요것을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니? 어려워요? 일단 얘는 꼭 외워야 돼요. 이거 맨날 해도 어떨 때는 애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또 물어보면 또 몰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볼 내용은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자, 그림은 뭐 하는 거야? 그림은 눈으로 보는 거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거야. 자,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죠. 자, 근데 분명히 소리는 귀로 듣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보여주지? 그림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바로 우리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공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공감각. 공감각 알아요? 공감각? 어저께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옆에 남학생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야. 서로 뭐 EBS 뭘 봤냐, 뭐 어떤 선생님 걸 봤냐, 뭐 이런 시리즈를 봤냐, 뭐 그 3권짜리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막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아, 공감각 뭔지 모르겠다. 너무 짜증난다. 너무 어렵다.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속으로 이 친구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나 보네. 이런 생각 조금 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야. 공감각. 공감각 뭡니까? 심상. 심상 들어봤죠? 들어봤지? 심상은 거의 마법의 단어야. 1학년 때 물어보면 애들이 잘 알아요. 2학년부터 심상 하면 애들이 약간 동공이 흔들리면서 들어는 봤는데 말을 못하겠는데 약간 이런 거 있지? 막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자, 공감각은 심상. 우리 심상하면 심상. 심상하면은 우리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심상, 심은 마음심, 마음의 상, 상상자죠. 마음의 상이 맺히듯 대상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이미지화돼서 느껴지는 것. 이걸 심상이라고 해. 이미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얘는 뭐라 그랬니?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걸 심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고 귀로 듣는 것 같고 코에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혀로 맛을 본 것 같고 피부에 닿는 것 같은 느낌 이걸 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심상들 중에 공감각이라는 애가 있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감각은 뭐다? 감각의 전이라고 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된다. 전이 된다는 말 아니? 전이 된다. 옮겨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감각이었는데 절로 바뀌었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분명히 소리는 귀로 듣는 건데 그림으로. 자, 이 그림 보세요. 우리가 볼 게 이 그림이에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명히 그림인데 다이빙 때 사람이 뛰어내렸네. 사람은 없어. 뭐만 나와? 물보라만 나와.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풍덩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우리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풍덩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 풍덩 소리를 나타내려고 그림으로 그렸죠. 자, 바로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청각의 시각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풍덩이라는 풍덩 소리를 나타내려고 해. 이것을 그림으로 바꾸어서 표현했다. 이게 청각의 시각화야. 분명히 소리였는데 눈으로 보이는 걸로 바뀌었죠. 이게 공감각입니다.
이 설명하는 글에서 표현하려는 건 공감각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그림을 뭘로 하니?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사용돼요? 예시가 사용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공감각이 드러나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볼 건데요. 우리 처음 부분부터 봅시다. 우리 단락별로 중심 내용 찾으면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선 친절하게 중심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가단락부터 봅시다. 자, 우리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시가 예로 나오고 있어. 이 시의 내용을, 시를 앞부분에 들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무래도 관심을 끌 수 있겠죠. 앞에 설명문인 줄 알았는데 앞에 시부터 나온단 말이야. 관심을 끌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관심만 끌 게 아니라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도 끌고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할 거예요. 자, 볼까?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줘. 자, 여윈 손길이면 시계의 손길, 시계바늘이 되겠는데요. 자,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죠. 손은 사람만 있으니까. 열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뭐뭐 같이 지규법도 쓰였고요. 언덕 위에 솟아있는 회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자, 지붕 위에 뭐가 들려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자, 뭐뭐처럼 지규.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색 하면은 뭡니까? 시각이죠. 이건 시각이죠. 시각.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이죠. 자, 지금 뭐예요? 얘가 듣고 있는 건 종소리죠? 종소리인데 뭐라고 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색이다. 자, 그럼 우리 이겨서 뭘과 연결되냐면 분명 종소리인데, 소리인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게? 이게 청각의 시각.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지고 얘랑 같은 심상이 사용된 식구를 고르라는 문제가 기본 유형인데요. 간단하게 낼 때는 그냥 공감각을 골라야 될 때가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공감각인데 그 중에 청각의 시각화를 골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감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청각의 시각화라는 건 뭐냐? 얘가 말하려는 게 뭔지 먼저 보세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여기서 얘가 말하려는 건 뭐니? 종소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먼저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뭐처럼 표현했어? 분명히 얘는 종소리를 말하고자 하는데 색깔로 표현하네? 보이는 걸로 바꿔줬구나.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공감각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얘가 말하려는 게 뭐다? 종소리 듣는 거다. 듣는 거를 왜 색깔로 나타냈지? 보이는 걸로 바꿔줬다. 청각의 시각화. 이 그림도 똑같죠. 전하려는 건 뭐다? 풍덩 소리. 근데 뭘로 바꿨다? 그림, 눈으로 보이는 걸로 바꿔줬다.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야 돼? 자, 그래서 볼까? 김강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크게 낭독해 보세요. 자, 친근하게 말투 쓰고 있네요. 딱딱하게 안 하고 구어체를 씁니다. 자, 우리 설명문에서 구어체 왜 쓸까? 너무 딱딱할까봐 좀 친근감 주려고.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친근감 있는 어투로 서술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시를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을 자, 이 부분을 뭐 했냐면 인용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인용해 줬습니다. 자, 왜 인용했을까요? 바로 독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고 싶어. 뭐에 대해서? 설명 대상에 대한 설명 대상이 뭔데요? 공감각이죠. 설명 대상의
대한 흥미나 관심을 끌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 우리 설명문의 처음 부분은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어들이는 역할, 이게 처음 부분의 역할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관심 끌어주고, 자,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까지도 보는군요. 분명히 듣는 건데 보는 걸로 바꿔줬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왼손에서 종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란, 자, 뭐 나와요? 공감각이라는 단어의 뜻, 이 개념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정의라고 했죠. 공감각이란 뭐뭐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뭐가 사용돼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개념어가 나왔을 때 이것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정의라고 했죠. 바로 공감각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공감각은 뭐다?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 요것을 공감각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 정의를 사용해서 공감각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뭘 사용했다? 정의.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 처음 부분에 뭐 나왔어요? 바로 시를 인용해서 흥미와 관심을 끌어주고 공감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공감각의 뜻까지 풀어준 데까지가 처음. 자, 우리 나달락감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이 나오고 있죠. 자,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함. 우리 제일 처음에 그림에 있었어요.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 자, 이걸 뭐 했어요? 공감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사용한 겁니다. 예시. 자, 바로 그림의 예를 들어서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요. 자,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바로 청각의 시각화라고 했죠? 자,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자, 눈으로 보게 한 방법. 자, 바로 소리를 눈으로 보게 했다. 바로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방법 어떻게 보게 했다? 바로 공감각적 방법, 바로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자, 지금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볼까요? 감각을 표현한 방법 또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요소죠. 수영장에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다음은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로 콱 밀어가지고 판판하게 한 거죠.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의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죠. 끝으로 세 번째,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죠.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공간각을 표현한 방법 요소들.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뭐 했니? 나눠서 설명했어요. 자, 우리 아까 나눠서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 색깔 먼저 뽑아봤고, 그림 기법 뽑아봤고, 이 그림의 구도도 뽑아봤어. 자, 요소로 쪼개면 어떤 설명 방법이다? 그렇지, 분석.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분석. 자, 우리 이 부분 전체적으로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색채, 기법, 구도로 쪼개서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이 글 전체적으로 예시와 분석이 가장 주된 설명 방법들입니다. 자,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많이 질문에 나와요.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 멋진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면서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았겠죠? 즉,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크니는 우리가 상상의 귀로 풍덩 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입니다. 상상력은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그럼 우리 아래 빈칸 넣어볼까? 자, 지금 색채, 기법, 그리고 구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색채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를 표현해줬고요. 강렬. 기법은 붓질로 거칠게 칠한 흰색 물보라와 롤러로 매끈하게 칠한 파란 물의 대비가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해줬고, 구도, 수평선, 대각선이 수직선과 대비를 이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표현해 줬습니다. 자,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고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각. 됐고,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어보자. 94쪽까지 먼저 풀어볼게요. 92부터. 자, 그러면 이어서 중간 2로 가볼게요. 우리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는 공감각의 뜻을 설명했고요. 정의 중간 1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고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별로 쪼개서 설명하는 분석, 예시와 분석이 사용됐고요. 이제 중간 2에서는 김호득의 아라는 그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한국화가 김호득은 한국화가 김호득의 아라는 그림에 예를 들고 있어요. 예시. 자,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군요. 자, 바로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을 설명해주는 두 번째 그림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먼저 허가는 왼손잡이예요. 다음은 아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읽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쓴 이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가 왼손잡이라서, 또 바로 쓰면 글자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처럼 보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자,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엷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자를 거꾸로 쓴 이유가 나왔고, 아자를 고른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자, 아자를 고른 이유가 나올 겁니다.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아자를 고른 이유는 뭐 때문이니? 형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떠오르지 않고 상상력이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니까 아자를 골랐다는 거, 한 글자짜리.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바로 아자를 고른 이유 두 가지가 나왔죠?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아, 탄식할 때도 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자를 고른 이유 두 가지. 바로 형태로 보여서 상상력이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자, 이번에는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응을 보라고 했어요.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한 것이에요. 바로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요것도 표현했다는 거. 반면 아는, 자, 두 번째 아. 붓에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네요. 아,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 두 번째,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모은 아에 담은 것. 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썼니? 바로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부분, 이응과 아자를 쪼개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응과 아자는 그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지. 자, 요소로 쪼개서 설명하면 뭐예요? 요소별로 쪼개면 설명 방법, 분석. 자, 아까랑 똑같죠?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 이응과 아로 쪼개서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예로 들고 그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 쪼개서 설명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모득의 아라는 그림을 예로 들고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 이응과 아자로 쪼개서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기모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들과는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자, 뭐 때문에 한글로 그린다?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글의 형태를 빌려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모득의 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정리해보면 자, 아자를 어떻게 썼어요? 거꾸로 썼어요. 자, 왜 거꾸로 썼는지도 나왔었죠? 거꾸로. 자,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 아를 상상하게 하는 아자를 이용했고요. 자, 그럼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응과 아로 쪼개는 분석. 자, 그래서 우리
기모득의 아는 예시, 여기는 분석이라고 했어요. 자, 이응 먹물의 옅고 엷은 부분을 통해 아를 발음할 때 생기는 성대의 울림을 표현했다. 아자는 단숨에서 늙어 아소리를 낼 때 강렬한 느낌을 표현했다. 자, 그래서 아라는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여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간 2에서는 기모득의 아를 예로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끝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예술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감각에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자,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 무엇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까? 바로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죠. 자, 인용 누구? 전문가의 말. 이번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자, 제안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글의 짜임. 처음에서는 공감각의 뜻, 중간 1에서는 풍덩이라는 그림, 중간 2에서는 아라는 그림, 끝에서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려는 주제는 뭐예요? 중심 정보, 핵심 정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끝에 메모 넣어볼까? 자, 어린 시절에는 뭐가 있지만 자, 공감각이 있는데 성장하면서 잃어버린다. 공감각은 일반인들보다 누구에게? 예술가들에게 7배가 많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뭐 하자? 예술작품과 가까워지자. 자, 되살리는 비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로 가봅시다. 오른쪽. 자, 이 글의 설명 대상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이 글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과 기모득의 그림 아를 활용하여 뭐에 대해서? 바로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설명하는 대상은 뭐다?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이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 내용이 두 미술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난다?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은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 그리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고 물보라만 그렸어요. 자, 기모득의 아에서는 아를 거꾸로 써서 그림으로 보이게 만들어줬고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 소리, 아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두 그림 모두 뭐를?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해 줬다라는 것. 그래서 두 그림 모두 뭐가 드러나 있다? 공감각이 드러난 작품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자, 이 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을 찾아 써보자. 그래서 2번이 중요하죠? 자, 정의는 뭐라고 그랬니?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공감각의 뜻 나왔을 때 정의의 설명 방법. 예시는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해서 자, 그래서 공감각,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예로 들고 기모드의 그림을 예로 드는 예시가 사용되죠. 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서로 간에 공통점, 비교, 차이점, 대조라고 했고요. 묶어서 비교, 대조. 자, 분류 구분도 두 개 묶여있네. 일정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자, 종류별로 나누거나 묶어줘요.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보통 인과입니다. 자,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공감각이 나타나게 표현한 방법 그래서 호크니의 그림 분석했고 기모드의 그림 분석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아래 정리해 볼까요? 공감각이란 자, 뭐가 나왔어요? 뜻을 풀이했어요. 뜻 풀이하면 뭐라고 그랬지? 정의.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냐면 자,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자, 여러 요소 나눠봅니다. 먼저 색채, 다음은 기법, 끝으로 구도. 자, 구성 요소별로 나눠줬지? 자, 그래서 풍덩에서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방법을 색채, 기법, 구도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나누어. 그래서 뭐가 사용된다? 분석이 사용된다. 자, 그리고 우리 설명하는 글 읽을 때는 뭐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이 글의 짜임, 체계적인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처음 부분은 뭐가 사용됩니까?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영역. 자, 그럼 우리 공감각이라는 했으니까 처음 부분에는 정의가 사용되고 있고요. 정의. 중간 1에서는 공감각이 드러난 미술작품 풍덩에서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중간 2에서는 공감각이 드러난 미술작품 아에서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게 표현했다. 자, 그럼 우리 구조로 봤을 때 지금 뭐가 나왔어? 풍덩을 예로 들었고 아를 예로 들었으니까 중간에서는 예시가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정의, 중간에는 예시, 자, 끝에 공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할 것을 권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났더니 이 글에 주로 쓰인 설명 방법은 뭐다? 구조 안에서 봤을 때 정의와 예시다 라는 겁니다. 정의와 예시. 물론 글로 봤을 때, 글 전체 부분 봤을 때는 예시와 분석이 많았지. 근데 구조도만 봤을 땐 어때? 분석은 안 나왔죠? 지금 구조도 상에서는 처음에서 정의 나왔고 중간에 예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 1을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구조도상 정의와 예시를 사용해서 대상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의와 예시를 사용해서 이 글을 왜 썼을까? 자, 예로 든 그림을 살펴보면 공감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공감각이란 뭐고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적절성 평가라고 그랬죠? 자, 적절성 평가할 때는 설명 방법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볼까? 나는 공감각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쓴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자, 정의, 공감각에 정의 들어있죠? 왜냐면 공감각이라는 말이 어려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 이해하기가 쉬웠다. 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 분석은 요소별로 쪼개 설명하는 거니까
각각의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글을 읽으니 그림에 관한 설명이 더 잘 이해되었거든. 자, 바로 이 설명 방법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쓸 수 있겠죠? 자, 바로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글에 쓰인 설명 방법 알기. 자, 여태까지 배웠던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제가 뭔지까지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설명 대상을 혹은 주제를 서술형으로 낸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조금만 다르게 써도 틀리게 썼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가를 보시면 독도 주변의 해저는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다. 자, 여기 설명 대상은 뭐예요? 독도 주변의 해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설명 대상. 자,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어요. 이러한 대륙붕 지형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 물고기의 산란에도 유리하여 독도 주변에는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원인과 결과, 인과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독도 주변의 해저는 평평한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고 수심이 얕아서 물고기의 산란에 유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독도 주변에는 황금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했어요. 원인. 그 결과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고요. 물고기의 산란에 유리해요. 근데 이게 다시 원인. 그래서 그 결과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최종 결과는 뭐예요?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설명 대상은 독도 주변의 해저. 자, 주제는 뭐예요?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지는 이유. 바로 이게 결과, 여기 인과 결과. 그 이유는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 주제 독도 여기까지 좀 잘 된다 했어. 다시. 자, 독도 주변에 뭐 좀 잘 써진다 했어 오늘. 독도 주변에 황금 왜 그러냐? 다시 잘해볼게. 말로 불러주게.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지는 이유.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지는 이유.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우리 종은 서양종과 다르다. 자, 요렇게 시작하고 있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설명 대상은 뭐겠니? 우리 종과 서양종이 설명 대상이 되겠죠?
자, 다르다라고 시작했으니까 뭐겠니? 차이점이겠죠? 자, 그러니까 대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조. 다르다 했으니까 대조. 자, 다르다 해서 대조. 자, 서양종의 특징 볼까? 서양종은,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해볼까, 그러면? 자, 서양종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보죠.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본 적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런 거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카드 그릴 때 이런 거 많이 그려봤죠? 자, 그럼 이거 자주 봤듯이 어때요? 종 위쪽이 좁고 위여기가 좁고 아래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또 종 속에 자, 종 속에 세막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 칩니다. 주로 높은 곳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종소리는 가늘고 높아요. 알죠? 우리 그래서 왜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뭐니 그런 플란더스에게 이런 외국 배경인 그런 만화 같은 거 보면 종탑 위에 종이 걸려있고 밑에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치면 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땡땡 쳐지잖아. 뭔지 알지? 자, 그래서 위에 달려있고요. 또한 종의 몸통을 주로 황동으로 만들어서 누런색을 띱니다. 그러면 우리 종은 어떠냐? 자, 우리 종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종각에 가면 보신각종 알죠? 왜 새해 되면은 치잖아. 알지? 자, 그 종 떠올리시면 돼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여기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옆에 막대기가 매달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띠용 띠용 이렇게 치는 거 알지? 밖에서 치는 거? 자, 그래서 몸통선이 부드럽게 내려오다가 아래쪽이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어요. 우리 종은 서양종과 달리 커다란 나무 막대로 종의 바깥쪽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바깥쪽을 쳐요? 종을 치는 나무 막대를 당목이라고 하는데 종 바로 옆에 매달아 놓고요. 우리 종은 땅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 걸어 놓기 때문에 종소리가 아래쪽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굵직하면서 은은한 소리가 납니다. 또한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푸른색을 띱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려는 주제 바로 서양종과 우리 종의 특성 또는 차이점. 서양종과 우리 종의 차이점 또는 특성. 서양종과 우리 종의 차이점 혹은 서양종과 우리 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 정리해 볼까요? 가의 설명 대상은요, 독도 주변의 해적. 해적. 자, 그럼 독도 주변의 해저는 뭐가 발달해 있어요? 대륙붕 지형.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고요. 이러한 지형은 뭐가 많아요? 물고기의 먹이가 많고 수심이 얕아 산란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져요. 자, 뭐예요? 인과였고요. 요 순서 꼭 알아두세요. 자, 나에서는요, 서양종과 우리 종입니다. 자, 서양종은 종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 종은요, 아랫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어요. 자, 서양종은 종 속 세막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안쪽. 자, 우리 종은 나무 막대로 종 바깥쪽을 치고요. 서양종은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나고요. 우리는 굵직하고 은은한 소리. 서양은 황동으로 만들어서 누런색, 우리 종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푸른색.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서 가에서는 뭘 썼다? 인과. 자, 대륙붕 지형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자, 나는 대조. 서양종과 우리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다른 더 적절한 설명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 이거 문제 많이 나와. 발표해 놓을까? 왜냐면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 못 풀어. 이걸 잘 못 풀어. 그래서 발표해 놓을게요. 이거는 중요해서라기보다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발표한 겁니다. 자, 볼까요? 독도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어류, 갑각류 등 다른 종류도 있을 거야.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자, 지금 종류라고 했어. 종류. 종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류야. 알겠니? 종류라는 말이 나와서 분류야.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대표하는 종에는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자, 대표하는 종을 말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줘야 됩니다. 자, 또 독도 주변의 어장의 어획량을 다른 지역과 대조해 본다. 황금 어장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생기는지 대조하겠다. 다른 지역과 대조. 자, 에밀레 종을 뭐로 해서? 예시로. 우리 종의 모양과 소리를 설명하고 싶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문제 나오면 이걸 많이 헷갈려하고 틀리니까 주의해서 잘 보시고 자, 설명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나가고 문제를 101페이지까지 풀게요.